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아여대 임재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예상을 하기로는 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또 더 젊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뭐 어디에 타겟을 둘 거냐는 뭐 계획했던 거는 중고등학생들이지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마 앞으로의 그 건축과 도시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 제목과 연관을 해서 웨어러블 센서라는 말을 썼는데요. 뒤에 가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에 앞서서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는 어떤 배경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고 전통적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건축과 도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기까지 뭐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처럼 굉장히 뭐 전공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이렇게 출발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기회에 한번 그 미래 사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전공에 대해서 탐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과학이다라는 또는 공학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시고 근무를 하실 텐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것들은 그러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바뀌게 되고 또 정치적인 거, 제도적인 거, 문화적인 것도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키워드로 가져오고자 했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야는 친환경 건축 또는 건물 에너지, 여러분들 온실가스 저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전통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연구실의 이름이 건축환경설비연구실이에요. 아마 저희 또래의 분들은 건축에서 뭐 건축환경설비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건축이라는 게 디자인으로서 설계 말 그대로 도면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미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쳤던 거,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쳤던 거를 아실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사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건축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책이 있던데요. 이 안에서 보게 되면은 디지털 문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키워드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공지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조금 더 나아가면 자율주행, 로봇, UAM, 그리고 통신. 자, 이런 것들은 건축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뭐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작과나 또는 무슨 그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연구가 실제 산업화가 된다 그랬을 때는 건물도 바뀌고 도시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해야 될 거냐, 연구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것이 제 이제 화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미래의 직업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루고 건축이나 도시의 변화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 건축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제는 거리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대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책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언제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데 그 단계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배웠던 거는 증기기관의 산업혁명만 학교에서 배워왔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2차, 3차가 후떡 지나가 버렸어요.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건물에서 또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도시라고 그랬지만 그 안에는 물론 산업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를 썼을 때, 쓰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컴퓨터 쓰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편하게 인터넷 망이 연결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니 AI니 사물인터넷 IoT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뭔가 바뀐다. 근데 뭐가 바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기계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거를,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어떻게 대신해 줄 거냐 하는 그런 산업혁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이 기계가 했던 거를 이제는 많이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사람이 만드는 힘들어 갖고 만들었던 거를 어떻게 하면은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었다면 2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구 온난화니 뭐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겠죠. 대량 생산을 하고 뭐 원가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고 물건을 만들 거냐, 팔 거냐.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였는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익숙하게 쓰게 되고 그 세대들이 저희 이제 자녀 세대가 아닌가 또는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은 아마 지금 4차 산업혁명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건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결국은 연결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과 물리적 세상이 연결돼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쪽에 접근했던 기술들도 단순하게 사람들이 손으로 했던 거를 그리고 컴퓨터로 했던 거를 이제는 정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변화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초지능화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들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일면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공장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실은. 그러니까 공장에 사람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공장에 가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거를 옛날에 사람들이 했다면 센서를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기계가 자동적으로 다 해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들이 별로 없어지는 것처럼 비춰졌죠. 근데 건축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도시로 돌아오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화두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초연결이라는 키워드들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축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들이라는 게 다 산재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왜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은 공유 경제, 공유 사회라는 말도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물질이었다면, 물건과 또는 집이나 이런 공간 개념이었다면,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활용한다라는 측면, 그걸 이제 공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서비스들로 나오고 있죠. IT 기업들에서 뭐 렌탈 서비스니 카쉐어링이니 또 건물도 마찬가지, 공간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물건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변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 사회, 초지능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될 문제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키워드들로 인해서 변해왔는데 그 바로 전에 이제 이야기됐던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나 도시나 사회 문제로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회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도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대상이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딥러닝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랭귀지라는 게 뭐 포트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직에 뭐 비주얼 베이직에 C 플러스에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왔었거든요. 지금은 랭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랭귀지가 바뀌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무엇을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냐 이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계학습 딥러닝이라는 걸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언가의 솔루션을 찾는데 굉장히 답을 찾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계산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 수학을 컴퓨터가 해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를 쓰는 거는 달라진 거예요. 지금 컴퓨터를 쓰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언가를 학습을 시키고 내가 무언가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큰 변화의 한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러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통신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 대신에 뭐 이렇게 데이터를 올리고 사진 찍고 이런 거에 익숙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많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검색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실은 여기 네이버에서 뭐 대학에서도 그렇고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네이버한테 다 물어봐. 여기 보면 다 있어. 라고 해서 네이버에다 검색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AI가 들어오는 순간 실제 여기에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한 말이고 누가 한 말, 어떤 사람이 한 말이고 이게 누가 쓴 글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러한 AI, 대화형 AI라는 걸 통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그 솔루션을 나한테 갖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검색하면은 내가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답을 갖다 줍니다. 제일 잘 맞추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실은 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맞추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아마도 이게 지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글 쓰는 것부터 또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화두가 되는 게 숙제를 낼 때 잘 내야 되거든요. 잘 내야 되는 게,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가서 숙제를 레포트 검색해갖고 냈는데 지금은 여기서 물어봐가지고 답을 다 주거든요. 단순하게 물어봐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숙제라고 하기에는 참 그런 거죠. 뚝딱 하면 판단도 안 하거든요. 카피 앤 페이스트도 바로 되기 때문에 너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이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라는 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은, 그 요구되는 것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패턴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그 툴들,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랭귀지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한 컴퓨터 랭귀지를 배우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학습하고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자율적으로 사람의 지시 없이도 독립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제가 이제 결국에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거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에어컨 켰다 껐다 하는 거 귀찮지 않냐고. 귀찮은데 그거를 얘가 똑똑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나의 몸을 알고 켜졌다 꺼졌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건물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는 이제 아까 말씀 융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 분야,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산업 분야도 있을 테고 의료라든지 또는 금융, 제조 등등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분간은 아까 말했던 AI라는 툴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이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컴퓨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초연결이라고 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 집에 컴퓨터에 하드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딘가에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딘가 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갖다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은.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라는 게 데이터 센터라는,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처음에 주도했던 거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큰 공룡 기업에서 했다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에서도 금융에서도 제조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또는 데이터 센터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라는 거, 머신러닝이라는 거,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그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인공지능에 포함을 한다면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쪽으로 가게 되면은 머신러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층학습이라는 딥러닝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들은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컴퓨터공학과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의료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이거를 내가 과거에는 코딩을 다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이거를 가져다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서비스 기술을 만들 거냐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규칙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답을 찾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 이제 AI 시대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반대로 이 규칙, 룰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이걸 건축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아까 제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그럼 건물을 짓고 건물을 시공하고 설계하고 운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정보가 있을까? 의사결정이거든요.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설계한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을 거냐, 길을 만들 거냐, 차로를 얼마나 할 거냐, 신호등을 만들 거냐, 건물에서 어떤 설비 시스템을 넣을 거냐 하는 것들이 다 의사결정이고 그것들을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공공 데이터라든지 뭐 설계나 시공 데이터, 유지관리 데이터,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건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실내에서
공조를 한다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냉난방 에어컨 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 설비, 냉난방 설비가 결국은 온실가스 문제죠. 결국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이 고민을 해왔었죠.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조작하고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센서 정보를 가지고 그 하나만 제어를 했어요. 보일러나 열원이나 집에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일러 켰다 껐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데이터들이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모델들을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이 지금의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데이터에 대한 문제, 그다음 하드웨어 발달 문제, 이렇게 다 연결돼야지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데이터는 많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데이터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는 많습니다. 센서 데이터도 많고, 아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정보 또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 GPS 정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실은. 내가 어느 위치에 아는 게 다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다 카드 쓰잖아요. 카드 정보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정보들도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들은 이제 거기에 다른 센서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만 너무 익숙하게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근데 거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다른 문제죠. 그건 서비스고 기술이라는 거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수계산으로 하거나 다 발품 팔아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거나 내가 판단을 할 때도 그랬다면은 지금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데이터 유형이 뭐 정형 데이터니 비정형 데이터니 이런 것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이제 일부 말씀드려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니 인터넷 검색 기록이니 이런 것들 다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사진 찍어 갖고 올리고 거기다가 후기 올리고 하는 것들이 다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많이 알려지는 서비스들은 건물이나 도시나 이런 차원보다도 그냥 맛집 검색 또는 뭐 다른 형태의 뭐 서비스들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건물에서 에너지 절감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개인의 행동 패턴이나 뭐 이런 상태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빌딩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냉난방을 할 수 있게 지가 알아서 조절이 되고 공조가 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노약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고려한 어떤 설비가 제어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준다거나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정보들이 병원이나 헬스케어 센터나 이런 데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자, 건축이나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예를 들면 건축물의 규모, 용도, 토지 사용 이런 정보들 다 있거든요. 실은 이거 어디 가면 다 있을까요? 정부에서 다 이거 포탈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갖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다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서류 띄어가지고 이렇게 봤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다 검색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정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도시에 대한 기후 데이터, 온도, 교통, 소음, 바람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거든요. 밖에 도로에 나가서 보시면은 미세먼지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실제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위험하지 라고 생각하지, 그거가 그냥 내 건강에 어떤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물론
민감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호흡기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지역에 안 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 스마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설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걸 개선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건축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내 공간 내에서 온열 환경 측면에 있어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는 이 안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CO2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스마트하게 제어되고 운전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설비 관련돼서 이제 운영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뭐 발전,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에서 발전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은 공부를 해야지 거기에 있는 게 몇 킬로와트가 나오는 게 의미를 알겠죠. 실은 그냥 여기 태양광이 설치돼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은 이게 친환경 건물이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다행이겠죠. 여기 이제 저학년들은. 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갖는 숫자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이 건물에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것들을 판단한다 그랬을 때는 발전량이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들은 또 기후 데이터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양광이라는 거는 햇빛이 관건이기 때문에 온도도 관건이고 햇빛도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건축물 도시 차원에서 본다 그랬을 때는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등등등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이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IoT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건물에서 또는 도시에서의 어떤 설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다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까 1대1로 통신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되면서 굉장히 센서라고 한다라는 게 주변에 다 깔리게 되는 형태가 된 거죠. 건물에도 쉽게 설치가 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무선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기를 일부 조작,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뭐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얘가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메모리가 커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장치들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건물 안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 다 IoT 센서들이 이제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니 이런 것들도 다 이 IoT 센서라는 측면에서 센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불과 지금 한 10여 년 터울로 해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로 해가지고 다 어딘가에는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죠. 어딘가에는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고 말단에는 다 IoT 센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센서가 역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은 스마트 빌딩에서는 다양한 형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큐리티라고 했는데 건물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CCTV가 생기고 그런 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센서가 설치고 뭐 적외선 센서가 생기고 감지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습도 측정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모션 센서도 있고 실내 공기질 관련되는 센서.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다 그러면은 건물이라고 한다라는 게 불나면 안 되잖아요. 또 불났을 때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연기 감지 센서라 이런 것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을 생각하고 도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그러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센서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기능 서비스들이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건축과 도시가 그러면은 우리가 살았다라는 게 좀 그렇지만은 저희 세대가 살았던, 저도 이제 여기 부모님들처럼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대부분 아마 30대 후반에 40대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대 정도 되면 아마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많이 안 오셨을 것 같긴 한데요. 40대 전후시겠죠? 40대 중후반? 건축이 과거에는 디자인적으로 본다라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결국은 뭐냐, 건물을 80년대 90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건설 산업이라고 한다라는 게 많이 지으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지어놓으면 다 팔렸거든요. 지금은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기획을 한다라는 게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팔로우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건물이라고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면은 다른 전공하고 다르게 건축 또는 도시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 가운데는 항상 인간이 있습니다. 너 왜 건축과가냐? 결국에는 너 왜 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상이 되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 게 건축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이제 건축학과 공학과에서 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젠더에서 조금 더 이렇게 키워드들이 나왔던 게 이제 지속 가능이니 또는 리질리언스니 또는 도시 경제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또 이것들이 계속해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탄소 중립이니 이런 이야기들 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건축이라는 거를 가르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보면은 이 건물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건물을 설계하려고 그러면은 길이 있어야 된다고. 길이 없는 땅은 그건 땅이 아니라고. 맹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건물을 못 짓죠, 실은. 뭐 여기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건축 쪽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땅에다 내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짓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 땅에다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실은 잘 안 내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건물이 있으면 이러한 그 길과 같이 해가지고 도시를 하나의 그 가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디스트릭 어떤 그 지구를 이루게 되고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도시화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는 높고 도시로 계속 몰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의 이제 범위로 볼 거냐,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범위로 볼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나 이런 그 초융합이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미래 도시가 어떻게 스마트 빌딩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그냥 스마트 빌딩에서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번 고치면 또 고쳐져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미래의 스마트 빌딩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게 인공지능이 도출해 놓은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제시는 해주거든요. 기술들은 여기에 없지만.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담아주는 거는 결국에 엔지니어가 해야 될 몫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되는 설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를 이러한 건물에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도시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건 그겁니다. 친환경.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미래 도시 건축물 뭐 이야기하면은 내가 진짜 현업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건물이어야 돼. 그러면 건물 안에 이런 나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내다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쾌적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로 이어져야지 실제 이제 어떤 스마트 빌딩이고 그것도 이루어진 스마트 시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마트 빌딩이란 말이 실은 옛날에는 그럼 없었을 거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스마트 빌딩이라는 게 옛날에도 스마트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화두가 된 거는 오히려 거꾸로 스마트 시티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크게 이렇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아우러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시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결국에는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안에서의 문제로서 연결되고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적인 정보, 통신, 뭐 IB, 사무 자동화, 빌딩 자동화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는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인 단계로 봤을 때 하나하나의 서비스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융합되고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게 목적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경제적으로 할까? 쾌적하게 할까? 기능적으로 할까? 안전하게 할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경제적일까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기능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여를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건물이 도시에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기기를 이렇게 체크하고 다니셨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건물들 많죠. 근데 그게 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중앙에서 관제를 하면서 내가 고장난 데를 가가지고 그 부위에 대해서 내가 고칠 수가 있으면 간단하게 쉽게 노동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시간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거죠. 건물에서 들어가는 설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일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일러나 에어컨이나 이런 설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겨울철에 난방을 하고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항상 에어컨 고장 났습니다 하고 뭘 하죠. 근데 에어컨 서비스 센터에서 이야기했죠. 뭐가 고장 나셨어요? 몰라요, 실은. 근데 증상이 어때요라는 걸 알려줘야지 2번 갈 걸 1번만 가도 되는 거죠. 2사람이 갈 걸 1사람만 가도 된다라는 거죠, 실은. 그게 결국에는 건물이나 도시나 이런 데서 운영 유지 관리와 관련돼서 경제성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CBR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이거는 자산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예요. 이 투자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스마트 빌딩에 대해서. 이 스마트 빌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지능적인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거냐 할 그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건물을 관리비를 옆 건물은 100만 원을 받는데 나는 80만 원만 받는 건물을 만들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 있는 거가 100만 원이 가는 게 아니고 80만 원에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부동산을 관리했던 회사들이 도대체 그럼 왜 스마트 빌딩에 관심이 있을까? 왜 필요할까? 다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건물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가 설비를 언제 노후화가 되고 언제 안전하게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다 뭐하고 관련되냐면 정보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정보들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레포트 보고서 받아보고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다더라. 전문가들도 그래 왔거든요. 왜? 기술들이 다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들이. 보일러 하시는 분들은 보일러만 아시는 거고 솔직히 죄송한 말이죠. 그리고 냉동 공조 하시는 분들은 냉동 공조 하시는 분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을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건물을 내가 사고 팔 때도 그런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시 정보라든지 건축물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좋은 건축물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CBR이라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그렇게 서비스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비로 들어오게 되면은 과거의 설비들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엔지니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냉난방 공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설비들이 다 기계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전선으로 통신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DDC라는 데를 제어기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제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제하는 데서는 다 중앙 감시반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였었어요. 이것까지. 근데 이게 중앙에서 이제 어떤 그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제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통신이나 이런 것들 맞추기가 또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하다 보니까 배선도 복잡해지고 센서에서 공사하는 것도 복잡해지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oT 센서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이제 DDC라는 하는 것들을 많이 없애버리고 그것들을 터미널에서 제어나 센서나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들은 중앙에서 관제하고 이거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이지만 앞으로 또 바뀌어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운전을 해야지 건강하고 쾌적하고 에너지 절약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연구를 한다라는 게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기계적이고 설비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거였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제실자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거냐, 컴플레인 없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씩 다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보를 가지고 하자라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나가면 학습을 시켜서 미리 예측을 해갖고 운전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스마트 빌딩에서 이러한 하나의 예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조 설비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에서는 공조 설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HVAC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냉난방 공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조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스마트 빌딩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 있는 램프 하나 바꿔주는 게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LED 램프는 이제 가격이 싸질 만큼 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요거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전기를 어떻게 조명 에너지를 절감을 할 거냐가 결국은 관건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조명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건축 환경에서 이야기하면은 자연 채광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것들하고 어떻게 해서 센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조명을 제어를 해줄 거냐,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연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아까 실내 공기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CO2 농도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두통이 올 정도로 CO2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실은. 근데 지금 강의 시작한 지 한 1시간, 아니 50분 정도 됐는데 통상적으로 CO2 농도가 1시간 정도,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거의 한 1.5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비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는 보통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이거를 작동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공조 설비라는 데하고 엮어서 같이 가게 되고, 또 미세먼지를 한다 그랬을 때는 필터링,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공기청정기죠. 그게 단위 유닛으로 놓고 공기청정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조 설비라는 데서 건물 공간에 대한 걸로 설비가 계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건물에서 물 다 사용하시잖아요.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건물 스마트 빌딩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어떤 서비스로 이어질 거냐. 그리고 스마트 빌딩에서 또 어떻게 그것들이 수용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남아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로 가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저는 이제 화두로 지금 나오는 게 자율주행차거든요. 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아주 연구 많이 되어 왔고 지금도 기술 단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 또는 건물 안에서 들어왔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맨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서비스로 생각을 해보면 주차하시는 거 제일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발렛 파킹이 되는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발렛 파킹이 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율주행 차가 지가 발렛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발렛 파킹을 할 수가 없겠죠. 건물 네 어디로 들어와? 여기 와가지고 안전하게 충전해? 라는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 할 수 없겠죠. 죄송한 말이지만 크루즈 운행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운전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안 되니까 오면은 주차장 와가지고는 자율주행 모드 다 끄고 남자들도 다 아무리 자율주행 차라도 다 일반 차하고 똑같이 운전하거든요. 그거는 본연의 서비스가 아니겠죠. 물론 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라면 장거리를 운행하고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가 유의미하게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밀집되어 있는 데라면 많이 필요한 게 아마 그런 서비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건축과 도시와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이제 교통도 생긴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도시 인프라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고 구성이 될 거냐. 물론 구조적인 것도 있고 계획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교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같이 묻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개인이 소유하는 게 많고 물론 대중교통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차들은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가서 보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서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죠. 기술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4차 산업 없어진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로봇이 생기면서 그걸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실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위치에 대한 센서를 가지고 단말기가 센서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 간단한 거지만 하고 있거든요. 단순한 것일수록 그런 사람이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 건축, BMS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게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의 어떤 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 내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도시 구조,
서비스가 이렇게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도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시공, 건설, 그다음에 자산관리, 유지관리, 또 요즘에 화두가 된 리모델링 과정까지 전생의 기간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자 하는 전공입니다. 그 안에 도시 시스템이라는 분야, 건축 구조라는 분야, 그리고 시공관리, CM이라고 하는 분야, 건축 환경 설비라는 분야, 그리고 건설 IT 융합이라는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지는 게 건축 도시 시스템 공학이다. 물론 저희 학과를 지금 대변해서 말씀드렸지만 건축 공학에서 하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자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 설계하는 부분, 시공하는 부분, 실제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폐기해서 재활용하는 부분까지 다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결국은 이 의미입니다. LCC라고 해서 과거에는 비용만 따졌던 거를 지금은 LCA라고 해서 전생에 필요로 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단위에서, 도시 단위에서 이 보는 시각들을 갖추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냉난방 설비 공조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과거에 중앙에서 냉동기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공조기를 두고 그리고 그것들의 실내 조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어해주는, 풍량을 제어한다거나 온도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어떤 시스템, 그 공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야기를 무지무지 많이 하고 실제 그 건물에서 쾌적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물론 설계를 할 때 과거에 그 온열, 쾌적, 건강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룰 베이스로 쾌적하려면 어느 정도의 온도 조건이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습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니까 발열량은 얼마 정도 되겠느냐라는 거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간과됐던 부분이 뭐냐면 실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 느끼느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부족했었죠. 자, 그래서 관심이 대상이 됐던 건 그겁니다. 사람이 이제 냉난방을 한다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돼, 또는 밖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리적인 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땀이 난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밖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온도가 체온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 역할이죠. 또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 박동이 변한다거나. 그게 이제 인체에 있어서의 생리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있어서의 체온 조절 중추라고 그러면은 자율신경계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생물학적인 게 좀 들어가죠. 센서 이전에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측정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조건도 변합니다. 내가 밖에 있을 때, 여기 밖에 있을 때, 이 건물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실내 환경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조건 내에서 사람의 반응도 다르고 그것들을 캐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안정화되는 조건으로 갈 수 있도록 공조를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리 현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체온을 조절한다 그랬을 때는 실제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을 하면서 혈류량을 늘려준다라고 합니다. 혈류량을 늘린다는 이야기, 심장 박동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추울 때는 말단에 이렇게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힙 밸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체에서의 힙 밸런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혈류량을 줄여준다라는 거고, 더울 때는 혈액순환을 많이 이렇게 시켜줘야지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 몸에서 항상 항온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내 심부 온도나 피부 온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는 불쾌적하게 되거나 조금 더 가게 되면 병이 걸리는 거죠. 열사병이나 뭐 이런 거죠. 질병으로 가는, 건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땀을 흘리거나 뭐 혈류량을 늘리거나 뭐 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들은 실은 저는 공대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까지가 제가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측정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측정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거냐? 라는 건데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갤럭시 요즘에 스마트워치 많이 쓰시잖아요. 애플워치 많이 쓰시잖아요. 자, 여기 안에 서비스로 되고 있는 게 심장 박동수 다 재집니다. 근데 이 심장 박동수라는 게 뭘 측정해서 가지고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PPG 센서라는 거를 여기 안에 센서가 달려져 있어요. 광 센서라고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센서가 달려져 있는데 이 센서에서 혈류의 흐름을 측정해 가지고 심장 박동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하게 내가 1분 동안 몇 번 뛰는지를 알려주고,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뭐 연구하는 거에 심장 박동과 관련되는 심장 박동 변이 특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 센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인체 온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공조에 대한 설비를 어떻게 제어해 줄 거에 대한 연구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이 와치 형태만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들이 차고 다니는 이런 밴드 타입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뭐 여기 이 젊은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와치 같은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실 겁니다. 지금의 아마도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장비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장비라고 그렇지만 이게 스마트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는 이제 다른 문제겠죠. 자, 그래서 심장 변이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에서 자율신경계에서 온열감에 따라서, 물론 온열감에 따라서만 자율신경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왔을 때 비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온열감에 의해서 그 환경 조건에 가장 많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 변이도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치 형태라든지 또는 밴드 형태에서의 데이터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온열감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온열 쾌적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여지는 게 병원 가면은 측정하는 센서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ECG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우리 심전도 검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웨어러블 센서로 오면은 이런 장비들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기기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남게 되는 거고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전도를 측정하는 의학적인 그러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운동 중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 암밴드, 체스트밴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망하게 보는 거 지금 유망하다라고 보는 거는 그 갤럭시에서 나오는 반지 있죠.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기 때문에 광고하는 게 이제 다음 버전이 이 반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웨어러블 센서라고 한다라는 게 다른 형태로 장신구 형태로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귀걸이, 목걸이 등등등 패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심전도라고 하는 거를 깊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병원에 앰뷸런스 보면은 이런 기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 박동과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 이야기를 깊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뭐는 알았느냐? 심장이 2개의 방이 있고 2개의 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좌심방, 우심질, 우심방, 우심질 해가지고 여기서 혈액이 대동맥이 어떻게 되고 대정맥이 순환이 어떻게 되고 그 이야기는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자율신경계하고 연동해서 이게 반응하는지는 의학적인 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ECG라는 측면에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심전, 근육에 발생하는 심전도, 그러니까 근육에 정기적인 자극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자극을 측정하는 게 심전도거든요. 근데 그게 전기적인 자극이 파동을 이룬다. 어디에 근육을 자극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심장이 작동하더라라는 이야기죠. 물론 의사들은 이거를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데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P파, Q파, S파, 뭐 알파 이라고 나오는 그 정보들 가운데서 웨어러블 센서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온열 쾌적과 관련돼서 스마트한 기술도 한번 나가보자라는 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고려한 열쾌적 모델이라는 측면인데 물론 인체의 생리적 반응이다라는 게 앞서 말했던 그 심장과 관련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연구되는 게 피부 온도, 뇌파. 물론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의료용 센서도 있고 실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센서들도 있습니다. 고가의. 웨어러블 센서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의료 이야기들까지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이 나오겠죠. 보급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환경 요인으로서 온습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쾌적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제어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설비들이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집에 이제 에어컨, 집에 우리 난방 보일러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교 지금 대학생들한테 뭘 해보라고 그랬냐면은 집에 보일러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집에 보일러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에 가스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가스 보일러 켰다 껐다 거실에 이거 켰다 껐다 하는 걸로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딱 가다 보니까 야, 작은 방, 큰 방 있는데 다 혼자 들어가고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에 이렇게 이제 제어기를 하나씩 다 넣어준 거죠. 건설사에서. 법으로도 그렇게 했고. 왜? 에너지 절감 때문에. 옛날에는 집에 딱 들어가면은 집을 전체를 난방을 해줘야 됐거든요. 한 명이 들어가도. 근데 그걸 각 방마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수 분배기에 제어기를 달고 그것들을 제어를 해줬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애들한테. 저녁에 난방 언제 하냐? 저녁에 갖고 집에 가서 잘 때 하지 않냐? 왜?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창호도 별로 안 좋고 단열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곰팡이도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열 잘 되거든요. 법 기준이 강화되고 창호 성능도 좋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일러 별로 안 틀어도 돼요, 낮에는. 아마 집에서 대부분 낮에 잘 안 틀걸요. 대부분 안 틀 거예요.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겨울에 어지간히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저녁에 됐을 때 이제 켜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잘 때 난방을 하겠죠. 과거에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차이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건축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저녁에 잘 때 내가 어떻게 쾌적하게 잘 건지를 스마트하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고 있을 때의 내 생리적인 반응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잠이 잘 들었다라고 생각되는 정보이면 설정 값을 바꿔주면 되지 않느냐. 왜? 옛날에는 보일러 틀어놓고 자다 보니까 너무 뜨거우면 더워가지고 등짝이 너무 뜨거우면 와가지고 보일러 낮추고 갔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스마트하다라는 거는 게을러지는 거거든요. 지가 보일러의 제어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실자 감지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체 생리 반응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스마트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런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공조 설비, 대형 공조 설비에서도 같은 개념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환경 조건과 또는 국부적인 냉난방 조건을 가지고 인체 온열 쾌적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과도 관련이 있죠. 에너지 절약이라고 생각하면 이겁니다. 선풍기들 우리 이렇게 보면 책상 앞에 선풍기들 하나씩 다 놓고 쓰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선풍기를 놓고 쓴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인체 표면에서,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서의 열을 발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늘려준다라는 게 기류 속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열 전달 측면에서 보면 대류열 전달이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그러니까 선풍기 들면 시원하죠, 실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갖고 이 방을 똑같이 해가지고 균일하게 22도, 24도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을 26도로 만들어주고자 한다 그러면 개별 제실자 말로 별로 컨트롤할 수 있게 가장 쉽게 선풍기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여기를 26도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사무 환경 조건이라 그러면 내 책상 앞에 선풍기가 있어서 내가 따라다니면서 하든 뭐 하든지 간에 나의 생리적인 반응에 따라서 얘가 켜질 수가 있다며, 그리고 속도가 제어가 될 수 있으며 팬 스피드가 조절될 수가 있으며 아무래도 좀 낫겠죠. 에너지 절약 측면에 있어서. 왜? 에어컨을 썼을 때 에너지하고 선풍기 팬을 썼을 때 에너지는 차이가 크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도식화 시켜보면 인간의 어떤 그 생리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행태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센서에서 감지가 다 됩니다. 정보들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돼서 보면은 실내 온도, 습도, 기류 속도 등등등과 관련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외기 온도, 외기 습도 관련되는 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실자가 한 사람이냐 여러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공간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또 실험을 하거나 모델을 만들 때는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공조에서 쓰고자 한다라는 거는 기계적인 설비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어떤 에너지 이야기를 했던 거를 사용자의 행태별로 반영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건 그거죠. 제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는 여기 이제 센서라는 정보들도 있을 텐데 결국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하고 요 와치거든요. 와치나 이거든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만 가면 스마트폰 사줘야 돼요. 왜? 애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친구를 사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 다 하거든요. 자, 스마트폰과 센서를 이제 연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설비를 제어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인체 생리적인 데이터까지 모니터링하고 건물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따라서 설비의 제어 포인트들을 찾아간다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알고리즘을 뭘 썼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트라이 앤 에러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취득해보고 그 데이터의 정합성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부터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서비스 기술들이 있거든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물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빛 환경 때문에 조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냉난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소음과 관련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되는 환경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켜줄 수 있을 거냐. 그게 결국 이게 서비스거든요. 그 서비스들을 건물이나 도시에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거는 건물에 들어가는 설비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도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차가 되든 UAM이 되건 뭐 그런 서비스들이 다 기술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계가 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실내 공기질이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요즘에 에어컨 안 들어간 학교가 없거든요. 지하철 타고 다녀도 자동차 타고 다녀도 다 에어컨이 켜지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에어컨을 안 틀어줬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러겠죠. 저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익숙해 있는 거고. 우리 때는 없어서 그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애들은 여기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쓰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쓰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나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예정된 시간이 10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80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끝내도 되는 건가요? 60분에서 100분 사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던데 뭐 마지막으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축 도시 분야라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작은 어떤 연구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의 일부분이고 그것들이 이제 응용된다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산업 분야 또는 기술 분야들과 어떻게 해서 연계되면서 또 앞으로 나갈 거냐 또 좀 더 포장을 한다면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산업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만 지금 강의를 하다가 예상을 하고 왔던 거는 저희 딸애도 지금 중학교 학생인데 그 정도 또래들이 와서 이렇게 질풍노도의 사춘기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면은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지루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솔직히 이제 좀 놀랬던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으실 줄은 저도 학부형이지만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고
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그 건축 도시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